저는 SPH 빅데이터 팀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데이터 시각화와 그 다음에 AI 모델 개발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세션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것과 태블로 대시보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세션에 이제 공공 분야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공공 분야 실전 사례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직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현재의 어떤 빅데이터 세계에서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 아니면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어떤 쌓이고 있는 막대한 양의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Recording in 필수적이 progress.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엑셀에서 열 수 있는 이런 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요새는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들도 데이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 어떤 사진들 아니면은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들 이런 것들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이런 표 형태의 데이터 외에 그 밖의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사실 요새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Recording 부분들입니다. stopped.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데이터 정제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 데이터를 실제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과정에 되게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데이터를 분석도 해보고 또 해석도 하고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면은 마지막 단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거를 좀 더 대시보드의 형태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내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얘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시각화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용어들은 온라인상에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정보랑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 뭐 그래프, 지도와 같은 어떤 시각적 요소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복잡한 데이터셋에서 패턴이나 어떤 트렌드, 이상치들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원시 데이터, 우리가 로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에서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어떠한 과정, 뭐 과정을 말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툴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리소스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I라고 하는 거는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정의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가 왜 필요할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왜 시각화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한 숫자가 400개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들 중에서 7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10초 만에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좀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드릴 건데 이 숫자들을 바로 찾아내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혹시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어, 숫자 7이 바로 5개가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의 숫자 자체는 앞에 화면에서의 숫자 배열이랑 똑같은 배열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숫자 7에만 빨갛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몇 개가 있는지를 여쭤본다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장이랑 이 장표랑 어떤 거에 차이점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먼저 7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빨갛게 칠해 놓기도 했는데 또 7이 아닌 숫자들에는 제가 회색으로 좀 더 옅게 칠해 놨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살려서 두 가지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사로잡는 요소들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에도 이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 7만 뭐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숫자 7만 굵게 표현을 해 놓는다든지 7에만 이제 네모 박스를 칠해 넣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하기에는 더 수월한 그런 작업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시각을 사로잡는 요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제가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에 어떻게 녹여 넣을 건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딱 봤었을 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그러면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에도 이 데이터 시각화가 도움이 될까? 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는 여러 가지의 이제 데이터 셋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X랑 Y의 두 가지 변수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셋들인데 이 데이터 사이에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 건지를 이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 행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이랑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진한 형태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상관계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이제 퍼져 있는 점들이 퍼져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맨 밑에 보시면은 이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점도표를 찍어가지고 보면은 되게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의 분포가 어떤 통계치 자체만으로는 완전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시각적으로 보지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에도 시각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자료는 프랑스의 통계학자인 프랭크 앤스컴이라고 하시는 분이 4개의 가상의 데이터 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가상의 데이터 셋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이 데이터 셋에 대한 요약 통계 값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변수들의 합이라든지 평균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데이터 셋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데이터만 봤었을 때는 다 똑같은 데이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소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도라고 불리는 이 네 개의 스캐터 플롯을 각각 그려보면은 이 네 개 데이터셋이 다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이 첫 번째의 데이터 셋의 형태를 기대를 하거든요. 1차적인 함수의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x가 증가를 할 때 y가 어느 정도 증가를 같이 하면서 그 사이에 살짝의 어떤 노이즈가 있는 그런 정도를 저희가 기대를 하는데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사실 저희가 함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선형적인 게 아니라 포물선 형태의 어떤 이차 함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랑 네 번째의 어떤 이 점도를 보게 되면 사실 이 값들이 꾸준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이한 이상치 때문에 전반적인 통계값이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에도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BI라고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가 활용된 사례에는 영국 런던에서 이제 콜레라와 관련된 역학조사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18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이제 콜레라가 계속해서 많이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최근까지도 계속 코로나로 계속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콜레라는 좀 더 훨씬 더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유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에는 콜레라가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전염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했다고 해요. 지금은 사실 콜레라가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 나쁜 공기를 통해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설이 더 유력한 설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또 한 번 영국에서 콜레라가 터졌던 거예요. 그때 이제 존 스노우라고 하시던 사망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시던 분이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한번 지도를 놓고 내가 사망자들 주소에 따라 가지고 한번 점을 찍어 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지도에다가 사망자들이 나타난 곳들을 다 까맣게 점을 칠해 놓은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좀 막대 그래프나 아니면 점 그래프 정도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확대를 해 놓은 게 오른쪽에 이제 그림인데 여기 브로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거리를 보면은 가운데에 사망자가 많은 쪽에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는 펌프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 그러면은 사실 물로 이게 콜레라가 퍼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보면은 현대에는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화면은 앞에 있는 시각화하고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사실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런 화면을 봤었을 때 뭔가 본능적으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싶고 뭔가 한번 클릭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시각화들은 다 어떤 종이에다가 그렸던 것들인데 여기에 있는 시각화는 컴퓨터 화면 아니면 뭐 스마트폰 화면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이제 대시보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좀 더 나는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표현을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시각화가 또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좀 더 시각화가 사람들과 어떻게 인터랙션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은 사실 어느 정도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태블로와 같은 툴들이 아까와 같은 어떤 대시보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표준화된 툴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태블로와 같은 어떤 툴들은 계속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여기 거버먼트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태블로에서도 이미 뭐 수백여 군데의 기관들이 사용을 하시고 계셨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셨던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좀 찾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BI를 통한 어떤 현상 파악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현상들이 사실 공공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공기관들과 이제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미 1차 기본 계획이 종료가 됐었고 이제 2차 기본 행정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결국에 그 기본 계획의 어떤 핵심 같은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관들이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모았던 그런 데이터들을 더 잘 분석을 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데이터를 더 쉽게 공유를 하고 이거를 정책 결정에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데이터 시각화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영국의 그 대시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국이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었었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사실 좀 더 그 상황을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확진자나 사망자나 뭐 검사, 백신 접종 현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데일리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각화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서서 시민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할 때 좀 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는 이런 화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는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UKHSA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 코로나, 뭐 홍역 아니면 인플루엔자 이런 다른 감염병들까지 같이 이제 현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서 이제 예산 시각화 프로젝트를 했었던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 백악관에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트리맵을 그려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예산 관련해서는 문서들도 이미 뭐 공개가 되어 있고 정보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사실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종류별로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한이 예산이 뭐 100인데 그 중에서 교육이 뭐 10을 차지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초등교육이 뭐 10에서 2를 차지한다. 이런 것처럼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에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이런 인터랙티브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좀 자체 홈페이지에 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차트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는 있어도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좀 더 소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외 사례를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다른 대시보드 사례가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한국 기관의 사례들을 보고 싶다고 하실 때는 태블로 퍼블릭에 들어가시면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태블로 퍼블릭은 또 생소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공공 데이터를 보통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한 이제 대시보드들을 일반 전 세계 그리고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시보드를 이쪽에 올리고 또 홈페이지에 인베디드를 시켜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이런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했었을 때는 더 적은 비용 그리고 담당자의 어떤 조금 더 많은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왜 하는지 뭐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시각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5가지 시각화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좋은 시각화를 만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시각화된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은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또 더 조직 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의 어떤 데이터 시각화 기본 원리는 간결함이 최고다라는 건데요. 시각화를 할 때에는 사실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차트는 간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키 종류에 따라서 어떤 판매량을 알고 싶다고 했었을 때 가장 처음에 어떤 데이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 이런 일반적인 표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은 쿠키 종류가 별로 없어서 괜찮을지 몰라도 어떤 쿠키가 뭐 인기가 많고 적은지를 어떤 순위를 매겨가지고 생각을 하려면은 좀 더 저희가 받아보는 입장에서 얘를 프로세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린 거랑 적게 팔린 거에 대한 차이는 이해가 되고 그것들에 대한 개수들도 이제 비교하기가 좀 쉬운데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여기다가 3D 효과도 넣고 색상도 이렇게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좀 제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바 차트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보기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키마다 판매량이 뭐 어떻게 되는지 판매량 순위도 사실 저희가 머릿속으로 정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쭉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진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아름다운 것이 효과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있어 보이는 차트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항상 효과적인 전달 방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시각적인 요소들은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주택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비율로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지역별 차이가 쉽게 보여지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단순히 어떤 색감이 좋고 뭐 시각적인 요소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들도 사실은 이 정보를 보게 될 대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시각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차트의 경우에는, 이런 바 차트와 같은 간단한 차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만을 좀 확실하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좀 화려하게 꾸며진 차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봤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드러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조절을 해가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보는 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상과 관련된 중요한 거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숫자 척도의 색상을 사용을 할 때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좀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색들과의 영향력에 있어서도 좀 데이터 해석이 어렵게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도 차트에서 이 아이다호랑 네바다 주 중에서 어떤 주가 더 판매량이 더 많을지, 이런 것들을 쉽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네바다가 이제 아이다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판매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따라서 이 막대 차트가 더 보기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튀는 그런 가장 높은 판매량을 지니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할 때 앞에서처럼 색깔만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색상을 쓸 필요도 없었고 맵을 쓸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 차트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색상이랑 연관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나 딸기, 레몬과 같은 그런 상품들의 판매량을 비교를 할 때 그냥 아무 색상이나 뭐 딸기를 표현을 하는데 보라색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레몬을 쓰는데 뭐 초록색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들이 뭐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일 종류별로 색상을 맞춰가지고 레몬은 노란색으로 하고 라임은 뭐 연록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맞춰서 하게 되면은 굳이 사람들이 이 범례를 쳐다볼 시간을 더 줄이게 되고 이 데이터 자체에 좀 더 집중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저희가 또 잘 사용할 때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하이라이트 할 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판매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상품은 어떤 건지 알고자 좀 이런 바 차트를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이 주황색 막대가 눈에 참 잘 띄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파란색도 사실은 눈에 굉장히 툭
튀거든요. 두 개가 대비가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를 계속 보고 있을 때 좀 눈을 다소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차트의 색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도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는지, 미달했는지를 표현할 때 충분히 더 쉽게 강조를 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에서 차트를 보고 또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색상들도 좀 더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지리적 데이터는 지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은 어떤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지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이거를 지도상에 표출해야 되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근접성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유용한데, 이제 단순히 어떤 이거를 비교를 하는 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서 이제 스타워즈의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 순위를 올렸는지 알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만 사용을 했어도 국가별로 수익 비교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있는 지역과 뭐 근접한 지역에 대해서의 어떤 문제를 비교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식의 단순한 비교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초의 법칙으로 확인하라라는 건데요. 뭐 들어보신 분은 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사용자의 어떤 집중 시간이 이제 5초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딱 봤었을 때 이게 5초 안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각화를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차트들에 있어서 좀 제목이랑 설명이랑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적고, 대시보드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좀 더 눈에 띄게 좀 더 직관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띄워져 있는 이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은 연도별로 범위를 선택하는 데에 이렇게 옆에 숨어 있고, 또 이 데이터가 표시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필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고 저희가 뭐 레베뉴를 색상을 넣어가지고 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데이터 대시보드를 어떤 식으로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지를 했는데, 사실 뭐 아무리 뭐 잘 만든 차트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좀 더 명확하지가 않으면 효과적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앞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던 이유들도 결국에는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풍부한 좀 스토리를 작성하려고 할 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스토리 자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스토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거를 보는 사람, 뭐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지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받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석팀 아니면은 기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내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부족했었을 때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 이런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더 깊게 탐색을 하는 과정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뭐 태블러랑 같은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분석 시간을 단축을 시켜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쉽게 탐색을 해보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던 어떤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인사이트들이 결국엔 스토리의 재료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토리로 청중의 주의를 잡으려면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좀 더 실제 데이터로 좀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데이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저희의 어떤 스토리의 진실성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스토리를 만들 때는 시각화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는 저희가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석이 잔뜩 들어간 이런 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학술 저널에서의 어떤 참조용으로는 유용할진 몰라도 쉽게 핵심을 파악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를 작성할 때에도 항상 이러한 목적들을 유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나 아니면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길어가지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담을 수밖에 없더라도 결국에 이제 좀 그 안에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스스로 막 분석을 해야 되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쉽게 지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작성을 할 때에도 좀 기억하기 쉽고 읽기 쉽고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제 어떤 뭐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해서 B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단일 부처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자면은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유통소비 도시가스 해커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던 인구 현황, 그리고 지원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국토부의 건축물 데이터, 그 다음에 도시가스사의 어떤 사용량, 뭐 이런 연체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자체의 어떤 목적은 어떤 에너지 복지 사업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모여 있는 쪽에 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급 가구 비율이나 아니면 사용량, 미납 연체 세대수의 어떤 증감률 이런 것들을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들을 대시보드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의 정책들이 좀 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이 BI를 활용을 할 때의 협업이 중요하게 되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부적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태블릿 서버나 아니면 클라우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또 봐야 될 거는 단순히 어떤 최종 결과물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부터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지 쪽에서 소득 분위별 분포 아니면 가구원 데이터를 가져오고 국토부 데이터에서 이제
뭐 주택 연식 아니면 난방 방식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부터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태블로 안에서 여러 부서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들을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협업이 더 고도화될 걸로 생각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시각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우선 과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자유롭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각 어떤 부처의 실무자 분들이 각각의 관점과 어떤 필요를 이해를 하고 좀 더 같이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었을 때 이 데이터 시각화가 좀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